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한국판 요괴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장산범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장산범 이야기는 한 웹툰을 통해서 한때 이슈였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장산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이 장산범의 이야기는 과거 부산에 있는 작은 산인 장산에서 출몰했다던 새하얀색의 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장산범은 가장 처음 장산에서 발견되어서 장산범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장산범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장산범에 있는 이 범이라는 뜻이 이름만 범일 뿐이지 정체불명의 괴수라고 하네요. 이 범이라는 글자의 원래 의미는 표범을 뜻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조선시대 이래 호랑이와의 구별을 짓지 않고 혼동해서 써오고 있다네요. 이제 범이라는 표현을 이제 호랑이랑 구분 짓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합쳐서 쓰고 있대요. 자, 이러한 괴수가 여러 곳에서 출몰했다는 이야기와 목격담들로 인해 전국구 요괴로 등장하게 된 것이 2000년대라고 해요. 이 장산범 목격담이나 이야기는 꽤나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5가지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해요. 그 5 중에 특히나 외할머니의 30년대의 이야기와 율곡이의 이야기, 이 2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5가지 전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장산범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장산범, 그리고 와호, 즉 누훈호랑이, 그러니까 누운호랑이 또는 범 또는 백범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크기는 가장 작은 개체는 너구리만 하고 가장 큰 개체는 사람만 하거나 더 큰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출몰 지역은 지금까진 소백산맥에서 주로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크게는 공주 그리고 부산까지라고 하죠.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발견된 곳을 표시한 지도라고 하네요. 부산이 굉장히 이렇게 밀집도가 많죠. 자, 이러한 장산범의 유무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지만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할머님 세대들은 장산범에 대해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장산범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선적으로 장산범은 잡식이라고 해요. 나물 같은 것을 먹고 과일도 먹으며 고기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매우 길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도 먹고 한 번 본 사람은 절대 살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울음소리는 쇠를 긁는 소리 같으며 물 흐르는 소리를 내서 사람을 유혹한다고 해요. 흉내내는 것을 매우 잘하며 좋아하는 것은 사람과 술이고 싫어하는 것은 붉은 계열의 색과 시끄러운 소리라고 해요. 그리고 생활지역은 대부분이 산이며 과거 옛날 우리나라의 산을 주름잡았던 3대 동물인 멧돼지, 호랑이, 반달곰과 함께 격양받았던 동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장산범의 목격담을 빌어보면 굉장히 흉폭하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 동물들의 대부분은 흉폭하다고 하네요. 산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장산범의 생김새는 털이 굉장히 길고 새하얗다고 해요. 여기서 장산범의 하얀 정도가 매우 강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눈은 매우 크며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듯한 눈빛이고 밤에는 푸른색의 눈으로 보인다고 해요. 또한 울음소리가 매우 크다고 전해지며 호랑이 같은 아주 큰 소리에 고양이 같은 매우 높은 소리를 곱해놓은 소리를 낸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장산범은 개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실제로 조선에 적혀있던 문헌이나 그림, 일본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장산범과 매우 흡사한 그림이나 문헌이 적혀있다고 하네요. 또한 이 장산범은 이동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고 해요. 와호, 즉 누운 호랑이처럼 누운 것도 아니고 사족보행도 아니라고 해요. 마치 멀리서 보면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일 듯이 다닌다고 하네요. 또한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며 목격담에 의하면 사람의 전력 속도를 따라잡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곤 트럭도 쫓아다닐 정도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장산범에 대한 특징이나 이러한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껏 말했던 것이 물론 모든 것이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장산범의 이야기는 여러가지 목격담과 여러가지 증거가 보이곤 있다고 해요. 몇 년 전 한 웹툰을 통해 장산범에 대해 한번 알려졌었죠. 하지만 아직 방송이나 매체 쪽에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장산범은 한국의 거의 최초이자 대표적인 미학인 생물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산범을 목격한 목격담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5가지를 준비해왔어요. 자, 순서는 일단 장산범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서 시작된 장산 경험담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두 번째 이야기 배경이 부산시 북구는 북구에 있는 이제 장산이 있는 해운대구와는 또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거긴 한데 다른 장소래요. 부산의 또 다른 산이래요. 그냥 같은 장소긴 해도 그 산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필자가 10여 년 전에 겪은 일이다. 그다지 무서운 일은 아니지만 기이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중앙대 해운대 근처에 살았는데 집 근처에는 장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등산을 좋아하셔서 몇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산을 싫어하진 않아서 계속 따라갔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산행을 꺼리게 되었다. 초여름이었을 텐데 어느 일요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다. 마고당을 지날 때쯤 뒤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나를 밀치고 지나갔다. 다행히 넘어지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못 보셨다고 했다. 그리고는 계속 산을 오르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하얀 털옷을 입은 사람이 바위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있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위에서 나와 다가오는데 불현듯 아까 나를 밀치고 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싹해지기 시작했다. 가는 길이 외길이라 돌아올 수 없었을 텐데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 순간 멀리서 보고 있던 그 사람이 내 발로 달리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 아닌가. 속도 역시 엄청나게 빨랐다. 너무 겁이 나서 두 눈을 순간적으로 감으면서 비명을 질렀는데 눈을 뜨니 그 사람은 없었다. 앞서 가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냐 하며 걱정스럽게 쳐다보셨는데 아무래도 못 보신 것 같았다.
지금도 그것이 이상한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털옷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달려올 때 보니 아예 털 같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얼굴이 이상하게도 희미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마치 이목구비가 없는 것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나 이외에는 장산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6살이나 먹은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왠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일이라 이야기해본다. 25년 전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던 나는 유난히 겁이 많았던 아이였다. 당시 다녔던 부산시 북구에 있는 땡땡 국민학교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다. 지금은 산 중턱 너머로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이었고 교문에서 바라보면 산자락 속에 학교가 있는 듯이 보였다. 산 중턱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당산나무도 있었다. 4학년 2학기 어느 날이었다. 아침부터 안개비가 내려서 쌀쌀하게 느껴지던 아침조의 시간. 준비물을 챙겨보다가 분명히 가방에 넣었던 철가루가 없어서 당황했다.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까지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교문 바로 옆에 있는 매점으로 우산도 쓰지 않고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갔다. 철가루를 손에 쥐었을 땐 이미 수업 시작 종이 울렸고 종소리에 놀라 뒤돌아서는 순간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산 중턱 위쪽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산을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은 산마루 쪽에는 안개인지 비구름인지가 서려있는 듯한 흐린 시야 속에 흰 물체는 신기할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다. 머릿속은 수업 시작되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멍하니 쳐다보는데 잘 보니 그 흰 물체는 두 발로 오르는 게 아니었다. 사람이라면 기어서 올라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좋지만 분명 그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얀색이었는데 분명 그것은 옷이 아니라 왠지 털들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흰 물체가 네 발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어렸지만 속으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자세다. 아니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도 알 정도로 무서웠다. 발은 운동장에 잠기는 듯 했고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역시 그때 당시 어린애는 어린애였던지라 이 신기한 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용솟음쳤고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여지자 두려움 반,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반, 그런 마음으로 미친듯이 내달려서 숨을 거칠게 쉬며 아까 본 그것들을 친구들에게 소리치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꾸지람에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말았다. 그래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던 전 친구들에게 아까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친구들은 평소에도 겁이 많고 눈물이 많은 나의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재밌게 들어줄 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미스터리한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남았다. 아니, 남을 뻔했다. 10년 전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기가 있었다. 나 역시 그곳을 통해 어릴 때 동창들과의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정확히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사이트가 주목을 받던 그 시기에 여름 특집으로 무섭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을
기재하던 코너가 생겼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날마다 그곳에 올라온 이야기를 탐독했다. 그러다 날 얼어붙게 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내가 25년 전에 본 그것과 너무도 흡사한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를 발견했다. 그분은 심지어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한다. 나와 연령도 비슷한 걸 보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다. 그래서 혹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신 분이 있나 이 글을 올려본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93세로 연로하시다. 하지만 아직 정정하셔서 아직도 잘 걸으시고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소주 한 병쯤은 거뜬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억력도 굉장히 정확하신데 몇 년 전 집안 사소한 일까지 모두 기억해내시는 분이다. 그 외할머니께서 내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자주 해주시던 이야기가 있다. 바로 범 이야기. 어린 마음에도 이상할이 많지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할머니가 굉장히 늘 긴장하시고 표정도 진지해지셨던 걸로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직접 겪으셔서 그러신 듯하다. 심지어 어느 날엔 떨기까지 하셨는데 평소엔 안 그러신 편이라 특이했다. 지금도 할머니는 TV에 나오는 호랑이를 보시면 저게 범이 아니라 원래 호랑이는 영물이고 하얀색이라고 하신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신다. 외할머니께선 20대 초반, 그러니까 1930년대 말 북한 황해도에 사셨다. 한국전쟁 이후 월남하셨고 20세 때는 이미 결혼하신 후고 동네 친구분들하고 산에 고사리를 뜯으러 가셨다고 한다. 그때 친구 중 한 분이 평소에 가던 길을 말고 그날은 더 깊은 어느 산을 가자고 거기에 고사리가 많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외할머니를 포함해 총 4명이 그곳으로 가보았는데 거기엔 인적이 아예 없는 곳이라 고사리가 너무나도 잘 올라와서 정말 많았다고 한다. 꽤 깊은 산중이었는데 길도 없었다. 고사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산나물도 많이 캐서 큰 광주리와 보자기가 한아름이 될 정도였다. 이윽고 점심때가 돼서 거의 산 정상 부근 바위 위에 앉아서 모두들 싸온 점심을 먹었다. 싸온 점심 보리밥에 된장이랑 오이김치,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오이김치를 먹고 오늘은 나물도 많이 캤으니 빨리 내려가자 라고 했다고 한다. 거기서 동네까진 멀었고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 가자고 한 것이죠. 그날 날씨는 비가 오려는 듯 조금 흐렸고 바람도 불고 을씨년스러워서 빨리 내려가기로 했다. 그런데 가져온 물이 부족해서 넷 중 2분은 목이 마른 상태였다. 식사를 다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친구 하나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칭얼대기 시작하셨다. 계속 심하게. 산 정상 부근이라 물이 있을 턱이 없었고 점점 비가 오려고 날씨는 어두컴컴해지고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다고 한다. 서둘러 내려오는데 그 목마르다는 친구는 맨 앞에 가고 있었고 뒤에 일행이 셋이 따라가 같이 가고 있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더란다. 청명하고 맑은 소리.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당시에 굉장히 선명해서 4분 모두 정확하게 들었다고 한다.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니
그 목마르다는 친구에게 새 친구들은 얼른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물을 마시고 오라고 그랬고, 그 친구는 무서우니 같이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다 같이 그 물 흐르는 밑에 계곡을 찾아 내려갔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따라서 내려가도 계곡이 나오질 않았다. 이상하게도 물소리는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다들 너무 지쳐서 그냥 그럼 다시 올라가서 길 따라 내려가자고 하는데, 어디선가 인광이 하얀, 할머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다고 하네요. 그냥 요즘 자동차 서치라이트에 비치듯 두 개의 불빛이 나타나더란다. 네 분이 올라가는 길목이고 그 인광은 밑을 내려다보는 형세였다. 할머니께서 그 모습을 묘사하시는데 하얀 털, 그냥 솜 같은 아주 고운 깃털이라고 하셨다. 그 솜털같이 하얗게 뭔가 덮인 것이 나타났는데 딱 보셨을 때 호랑이나 짐승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은 분명 아닌데 뭔가 여자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습은 하얀 털로 뒤덮인 뭔가인데 머릿속으로는 아주 곱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셨다. 눈빛이 굉장히 강렬하고 딱 서서 아래로 굽어보면 얼굴의 2% 추정되는 곳에 계곡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얼굴 이목구비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2부로 추정되는 곳에서 계곡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범이 내는 그런 그르렁 소리가 아니라 졸졸졸 선명한 시냇물 소리 비슷한 걸 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본 4명의 여자분들은 광줄이고 보자기고 다 던져버리고 나무에 온몸이 긁히는 것도 모른 채 뛰어내려왔다고 한다. 4명이 다 뭉쳐서 소리를 막 지르고 신발이고 뭐고 정신없이 상중턱으로 추정되는 곳까지 구르듯 뛰어내려왔다고 한다. 마침 뛰어내려오니 산 중턱에 약초꾼들이 임시로 쓰는 오두막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있었던 암자의 스님들이 나가고 약초꾼들이 약초를 캐고 어두워지면 묻고 다시 내려가는 그런 곳이었다. 부지불식간에 거길 정신없이 들어갔다. 위에서는 그 졸졸졸 소리가 계속 들려오며 따라오고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작은 불상도 염주하고 있었고 작은 불상도 염주도 있고 말려놓은 약초를 벽에 걸어놓은 것도 있고 약초 마르는 냄새가 고약했다고 기억하신다. 문고리를 잠그고 다들 울고불고 하는데 갑자기 위에 그 소리가 딱 멈추더라고 라고 하셨다. 뭔가가 스슥 내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그 목마르다고 칭얼대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더란다. 빙빙 돌면서 아주 다정스럽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그 목소리는 그 친구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고 한다. 그 누구도 대꾸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소나기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흘렀다. 밖에 잠잠해졌길래 내려갈 생각은 못하고 지쳐선 어느덧 넷이 한 방향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하셨다. 그러다가 새벽에 깨보니 그 목마르던 친구는 없어져 버렸고 비만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무리 밖에 나가 찾아도 찾아올 수가 없었고 셋은 마을로 겨우 급히 내려올 수 있었다. 다들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 일로 마을은 발칵 뒤집어졌고 칼찬 일본 순사가 10명이 넘게 그 마을을 조사했다고 한다. 결국 그 친구는 못 찾았다고 한다. 시신조차도. 아주 오래전 일인데 1930년대
할머니는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가끔 하셨다. 너무 생생하다고 하신다. 그 불빛이랑 목소리가 아주 영물이라고. 아무도 안 듣는데 어떨 때는 마치 독백처럼 하실 때도 있었고 누군가 물으면 아주 진지하게 대답하셨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호랑이는 호랑이고 범은 아니라고 하시는 할머니는 범이라는 게 있다고 주장하신다. 아주 무서운, 영악하고 사람 같은 범이. 장산범 이야기를 보다가 언뜻 생각나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니 공통점이 있는 듯해서 올려본다. 그 존재는 걸을 때 소리도 안 나고 상당히 빨랐다고 한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다고 하시고 하얀 솜털 같은 걸로 가득 찬 존재. 그건 뭐였을까? 100% 실화임을 밝히고 믿던 안 믿던 할머니께서 항시 해주시는 이야기다. 이게 장산범 이야기의 그 목격담 중에 제일 유명한 2개 중에 하나예요. 이제 2가지 이야기 남았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거. 이거는 이제 군인 얘기거든요. 이것도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다고 하네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이야기가 길은 거니까. 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현재 내 직업은 직업군인이고 현 계급은 중사이다. 이 일은 내가 하사일 때 겪었던 일이다. 난 07년도 군번이고 이건 08년도에 겪은 일이다. 하사 때 근무하던 부대는 철원 지역이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동네이다. 대부분 비개발 지역이 많아서 야생 동물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다. 내가 있던 부대는 보안상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철원 산 중턱에 있는 부대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700m 정도 되는 산이 있었다. 그날은 제가 당직사관 임무를 받고 있었다. 당연히 야간에 밤샘하는 게 쉽지 않았고 졸음도 깰 겸 근무 제대로 안 서는 초짜들 순찰 가려고 상황병에게 다녀온다고 했으며 GOP하고는 25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부대 내규상 K2 소총과 공포탄 10발 등은 10발이 들은 탄알집 1개와 대검을 끼고 순찰을 갔다. 그때 시각이 3시 정도였을 것이다. 그날 밤은 월광도 그다지 썩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였고 앞에 뭔가 구분이 가능한 정도였다. 평소대로라면 꽤 들릴 법한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새들 우는 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도 없는 묘한 밤이었다. 아무튼 처음에는 위병소로 순찰을 가서 그곳에 있던 순찰일지에 서명을 하고 탄약고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탄약고로 가려면 한 7에서 8분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철원 부대들은 울타리가 다 철조망으로 쳐져 있었다. 우리 부대는 약 한 2m 정도 되는 높이였다. 물론 그 위엔 탈영 방지용 유형 철조망으로 마무리를 해두었고 어찌됐든 한 중간쯤 갔을까 탄약고 도착하기 조금 전에 부대 울타리 너머로 한 50m 거리에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야외 작업을 할 때 그곳에선 쉬곤 했었다. 지나가는데 그 바위를 보니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앉아있는 것이다.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관찰을 했는데 조금 후 구름에 가려진 달빛이 드러나자 그것의 형태가 보였다. 새하얀 새벽날 조용히 소복히 쌓인 눈처럼 새하얀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털을 가진 생물이 앉아 있었다. 그제서야 그 생물체는 내 존재를 인식했는지 번뜩이는 안광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저것은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섰다.
그래서 탄입대에 있던 공포탄이 산탄된 탄알집을 꼽고 삽탄된 탄알집을 꼽고 대검도 혹시 몰라서 착검을 하고 조용히 그것과 서로를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한 5분 정도를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 생물체는 질렸는지 아름다운 새하얀 이제 만약 덤비려면 죽여서 대검으로 가죽을 벗기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이뻤다네요. 새하얀 털을 날리면서 고양이 턱, 간지럽히면 그릉거리는 소리를 좀 기분 나쁘게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언급한 700고지로 엄청 빠르게 기어 올라가듯이 이동하며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난 의외로 빠른 속도에 꽤 당황했다. 왜냐하면 예상했던 속도에 맞춰 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속도가 너무 차이 났기 때문이다. 혹여 그놈이 내게 덤볐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하다. 무튼 좀 긴장해서인지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고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탄약고로 갔다. 순찰 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무자들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야, 뭐 이상한 거 안 보이던? 근무자는 아무것도 못 봤지 말입니다. 뭐 보셨습니까? 혹 쓸데없는 말에서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질까봐 아니다, 내가 잠이 덜 깨서 그런가 보다. 아, 예. 야, 그래도 모르니까 다음 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 사항으로 이상한 게 보이면 바로 지통실로 연락하라고 사이렌 울려라.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통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 내내 그 존재가 거슬렸다. 그래서 다음날 부대 제1연장자이신 행정보급관님에게 밤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행보관님은 인상이 굳으시더니 잠시 따라오라고 하셨다. 행보관님을 따라 인적 없는 야외 건조장으로 갔다.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꺼내셨다. 혹시 누구에게 알렸냐고. 나는 행보관님밖에 모르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야, 그래, 잘했다. 내가 짧게 얘기하지. 어제 네가 본 것은 범이라고 하는 생물체인데 사람 잡아먹는 짐승이다. 사람 먹는 짐승 말입니까? 호랑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작던데. 그 호랑이 말고 사람같이 생겼는데 새하얗고 산을 엄청 빨리 오르고 이상한 소리를 내지. 그럼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그래. 아무튼 조심해라. 엄청 빠르고 영악한 놈이니까. 아니, 그냥 못 본 걸로 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와 나만 알고 있어라. 괜히 애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행보관님은 다시 막사로 돌아가셨고 그 후 며칠 동안 생각이 났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새 잊혀졌다. 그리곤 2010년도 이제 겨울이 거의 끝나가는 쯤이었다. 철원에 사시거나 근무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철원에 내리는 눈은 치우면 뒤에 또 그만큼 쌓여있는 무슨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같이 엄청나게 내린다. 그날도 근무를 섰는데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고 탄약고로 올라가던 중 뭔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야 다를까 예전에 보았던 그 자리 그대로 그놈이 있는 것이었다. 처음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땐 이쪽에서 그 녀석을 먼저 보았지만 이번엔 그 녀석이 날 먼저 보고 있었더라는 거죠. 너무 놀랬지만 행보관님의 사람 잡아먹는다는 말이 생각나 즉시 공포 탄창을 삽탄하고 대검을 착검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지금이야 별 생각 없이 그때를 떠올리지만 당시에는 한겨울임에도 등짝에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처음부터 기가 죽었던 것이다. 그렇게 긴장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문득 이렇게 있다간 죽도밥도 안 될 것 같아서 공포탄을 허공에 쏴댔다. 갑작스런 공포탄 소리에 녀석은 놀랬는지 기괴한 쇠긁는 소리를 내며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쳤다. 이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수통에서 물을 마시면서 겁이 나서
주변을 계속 살폈다.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상황병이 뛰어오더니 무슨 일이십니까? 거수자입니까? 아니야, 내가 단발로 된지 모르고 안전인 줄 알고 그냥 방아쇠를 눌렀는데 그게 격발된 거다 라고 변명을 했다. 그 후 다시 지통실로 돌아왔고 다음날 탄약관님에게 욕을 들어가면서 경위서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걱정이 돼서 후임들에게 근무관에 순찰 줄 때 반드시 대검과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일러두었지만 몇몇만 말을 듣고 대부분은 흘려들었지만 다행히 그 녀석의 목격담은 없었다. 그리고 난 그해 가을에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사이트에서 그 녀석에 대한 글을 읽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내 경험을 올렸다. 글들을 보면 주로 출멸하는 지역이 경상도인데 나는 강원도 철원이었으니 다만 야산들의 경험이 많은데 강원도 산골짜기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다. 모르겠다. 어디를 헤집고 다니고 있는지. 이게 4번째 이야기였어요. 이제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